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놀라운 문화적 독창성을 지켜온 한반도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영토가 100배나 크고 인구는 20배 이상 많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입니다. 동아시아 학자가 밝혀낸 한국 문화의 숨겨진 가치와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두 동양학자 사이의 열띤 논쟁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리베라입니다.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교수로 일하고 있죠. 올해 41살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한국과의 만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역사와 문화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스페인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양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동아시아 역사? 결국 중국과 일본이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고 특히 한국은 제 머릿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중국의 5000년 역사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저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라는 모호한 이미지만 있었죠. 하지만 대학 시절 동아시아 문화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 속에서도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한국의 존재가 단순한 주변국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한국 전통 의상, 한국 건축물. 모두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미학과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을 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저를 끊임없이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직접 가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마드리드 대학교 간의 1년 연구 교환 프로그램이었죠.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기쁘게도 선발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이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공항 시스템과 놀랍도록 빠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복잡하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달랐어요. 이렇게 첨단화된 나라라니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군.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제 무지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첫 몇 주 동안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까지 연구를 이어갔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일상이 자리 잡아가면서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빠른 속도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스페인의 여유로운 생활 리듬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 도시는 마치 하루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것 같아.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깊이에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그 아래에는 5,000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었어요. 고궁을 방문할 때마다 그 정교한 건축미와 철학적 의미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죠. 내가 연구를 시작한 지 3달쯤 지났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 비교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을 안고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여러 발표를 들으며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출신의 동양사 교수 피에르 라크루아의 발표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한마디에 학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피에르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도 결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문자이고 한국의 문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기원했습니다. 한국만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요소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발견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주장이었으니까요. 한국 학자들은 속으로 불만을 가지는 게 역력했지만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학문적 예의를 지키려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피에르 교수의 주장은 명백히 편향되어 있었고 증거 없이 일반화한 것이 많았습니다. 서양 학자로서 아시아 문화를 단순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일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라크루아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문화는 언제나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한국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그의 주장에 대한 정중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어요. 리베라 교수, 당신은 한국의 독창성을 과대평가하고 있군요. 역사적 사실을 보면 한국 문화의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에서 온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에 불과하죠. 그의 태도에 학회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한국 학자들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연구 계획을 수정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독창성과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피에르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는데 어느새 개인적인 사명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열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이 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이 나라와 문화에 깊은 애정이 생겼고 그것이 부당하게 평가절하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한국의 역사적 문헌들을 샅샅이 뒤지며 피에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려시대의 불교 서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기 1373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였다니.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 고인쇄 박물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인쇄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도 목판 인쇄는 있었지만 금속 활자 기술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신라시대의 예술품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반가 사유상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처의 사색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 조각상은 중국이나 일본의 불상과는 확연히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부드러운 곡선과 깊은 사색의 표정. 이것이 단순한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반가 사유상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작품에는 한국만의 미학적 감각과 철학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경이로웠습니다. 박물관 학예사와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삼국시대부터 한국은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도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고구려의 벽화, 신라의 금관, 백제의 건축 양식 모두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제 연구에 확신을 더해주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결코 주변국의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창적인 발전과 혁신의 역사였죠. 이 사실을 정리하며 논문의 첫 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에 대한 연구는 국립한글박물관 방문으로 시작됐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형태를 반영한 과학적인 문자였고 디지털 시대에도 최적화된 언어였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 위의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이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최적화된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 코딩과 유사하고 인공지능 개발에도 유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500년 전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혁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또한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어 단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도 분석해봤어요. 오빠, 아저씨, 화이팅 같은 단어들이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는지 살펴봤죠.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놀라웠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이죠. 이런 급속한 발전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여러 심리학 문헌과 역사 자료를 연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과 정이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적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강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한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은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었어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경험하면서 형성된 감정이죠. 그러나 이 한이 단순한 한탄이나 비극으로 그치지 않고 예술과 문화로 승화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했어요. 가족, 이웃, 사회 구성원들 간의 따뜻한 정서적 연결이었죠. 이 정이 한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이후 경제기적을 일군 한국인들의 깡다구 정신에도 주목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이 정신력의 근원을 찾기 위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이곳은 한국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좁은 간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한국인들의 강인함에 경외심을 느꼈죠. 이 강인한 정신력이야말로 한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다. 수개월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제 이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혁신적 사고였어요. 금속 활자에서부터 현대의 반도체, 정보기술까지 이어지는 선진적 기술 발전의 전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어요. 고려시대의 청자나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을 보면 그 흔적을 명확히 찾을 수 있었죠. 둘째는 한글의 과학성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도 최적화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 코딩과 유사했고 소리와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죠. 이런 특성이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강한 교육열과 끈기였어요. 짧은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는 인내심이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였어요. 이런 가치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성취도와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국의 강인한 정신과 기술적 우수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집필했어요. 논문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바라봐야 한다. 논문이 완성되고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재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제 논문이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에르 교수가 제 논문에 대한 반박글을 게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였으니까요. 학계에서의 논쟁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제 책을 출판하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젊은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제 확신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를 지속하면서 제 시각도 점점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과 서구 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고 싶었어요. 마드리드 대학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와 현대성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했는데 두 번째 학기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강의에서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특히 K-팝, 한국 영화, 한식 등 한류의 세계적 확산 현상에 대해 분석했어요. 학생들은 한국 문화의 창의성과 혁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됐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와 마드리드 대학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힘썼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유럽 한국 학술 네트워크를 설립했어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연구자들과 유럽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연구는 이제 동아시아학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학술 대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칠 때마다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이 많았어요. 중국과 일본 연구에 비해 한국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차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였어요. 그곳에서 피에르 교수를 다시 만났는데 그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베라 교수, 당신의 연구를 읽어보았소. 몇 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한 당신의 주장에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군요. 그의 이런 변화는 작지만 중요한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것이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연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서울의 북촌한 옥마을의 작은 한옥을 임대해 머물면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과 세계적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놀랍게도 스페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곧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당신의 책 덕분에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의 연구와 활동을 인정해 국제문화교류 공로상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시상식 날 제가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말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쳐주던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현대 예술과 디자인이 세계 미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서울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의 작업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융합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혁신 시스템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재활용 시스템 등 한국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유럽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깊이 빠지게 되었는지 스스로 놀라곤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아시아학 교수로서의 학문적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들을 놀라게 만든 이유,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제 강의실에는 이제 한국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들이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될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최근에는 피에르 교수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견 충돌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하지만 한국 문화의 독창성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한국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통해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유럽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작은 반도 국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한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것이 제가 스페인 학자로서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애호가로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